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코스피 상장기업 10개 중 근 6개꼴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의 금융당국은 2026년까지 PBR이 1을 넘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양자 분야 핵심 기술 부품 보유사들과 퀀텀 얼라이언스 설립을 추진하고 양자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섭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OS랩, 엑스게이트, 우리로, KCS, 노키아, IDQ 코리아 등 7개 회사와 퀀텀 얼라이언스 설립과 향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쌀 때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환호하는 반면 샀다가 팔았거나 고민만 하다가 투자를 안 한 이들은 깊은 후회에 자책하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상황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점점 코스닥 시세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아쉽죠. 아무래도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쑥날쑥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이 뭐 구조적으로 이탈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어제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차익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제 진행이 됐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결과물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미증시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 큰 여파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편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일지가 가장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비차익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어떤 식으로 출회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고는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850포인트대, 860포인트대 요 라인 때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 라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410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의 120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 가장 힘든 구간이거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간다. 근데 여기서 지수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수의 종목군들이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장세이고 오늘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자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이제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눌림 나오면은 저는 좀 신규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들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일단 3월 18일 날 GTC 2024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매년마다 컨퍼런스를 좀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야기가 언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CXL 관련주들, 그리고 HBM 관련주들, 뭐 특히 이제 AI 반도체로 지금 엮여 있는 관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계속 좀 빠질 듯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엔비디아의 좀 후광 효과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 필두가 일단 GTC 2024 부분들이 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SK 하이닉스가 일단 1%대 넘게 좀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AI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기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지금 코스피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개인들만 순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후부터 지금 보니까 코스피 쪽에는 금융투자에 좀 매물도 조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 PBR 쪽에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에 일부 오늘 좀 담아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밸류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은 주도 테마에서 지금 벗어난 부분들이 아니라 이 주도 테마 부분들이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부분들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이 테마 사이클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봐서 오히려 단기간에 좀 눌림이 나왔던 대형주들 위주로는 한 번쯤 좀 포트를 꾸려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좀 말씀드린 대로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반도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판매처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이어서 메타까지 주요 판매처를 확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움직이면서 이 동아일텍까지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들 흐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천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 사피엔 반도체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동아일텍의 자회사 중에서는 또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그 애플 쪽에 대한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이제 LG 이노텍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어떤 뉴스가 또 있었냐면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를 전부 다 납품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약 4조 정도의 수주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OLED 관련주들은 반대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은 빠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이패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OLED 쪽은 다시 한번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중소형 패널 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위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죠. 2위 기업과 3위 기업의 점유율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아이패드 쪽에 이번에 애플의 아이패드에 이 중국 기업이 완전히 제외됐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OLED 기업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OLED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셔야 되고 그 모회사가 이제 동아일텍인데 오늘 동아일텍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뭐 사피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OLED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OLED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 OLED 관련주들이 뭐 강력한 투자와 함께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AI 반도체주 내에서는 어떤 쪽을 좀 바라보면 좋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HBM 쪽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쪽이 좀 초기 점유율을 좀 확보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계속 공격적으로 HBM 쪽에 대한 공장 캐파 증설을 좀 이어갈 겁니다. 결국에 엔비디아가 지금 CPU 관련해서 점유율을 80%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상 거의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물량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필두로 해서 HBM 쪽에 대한 그 캐파를 계속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을 좀 쫓아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선수를 치고 있는 부분들은 CXL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CXL 같은 경우도 D램의 용량을 좀 무제한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CXL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필두를 잡고 계속 공격적인 좀 방향성을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CXL 관련해서 관련주들은 충분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CXL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었고,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쪽 같은 경우도 재료가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됐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급등 이후에 단기 주가에 좀 조정을 주고 나서 바닥을 잡는다는 모습들로 비추어 볼 때는 오히려 지금 AI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HBM 쪽은 충분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좀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강했고 다시 조금 안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계속 모멘텀이 유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CXL이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모습들을 보여준 만큼 오히려 CXL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수익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섹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내가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두고 염두를 해두면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HBM 쪽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정도에 좀 추천해드렸던 기업 중 하나가 이스페타시스 그 기업이었는데, 이스페타시스도 어떻게 보면은 HBM 쪽에 대한 AI 반도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 그러니까 기판 업체들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최근에 좀 상승폭이 나왔지만 그 전에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다시금 상승 기조로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시세가 끝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가 않고요. 오히려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HBM 쪽과 CXL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HBM과 CXL 쪽 계속해서 이슈를 체크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M입니다. 카리나의 열애설이 나온 이후에 사과문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냉랭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SM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엔터주도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뭐 사과문이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사과문이 또 안 나오면 또 주가는 더 하락하고 이런 형태인데,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은 있었는데 공연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뭐 이런 음반 판매, 음원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물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자금 유동성이 좀 많이 공급이 됐을 때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요.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하이브도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시장에 오랜만에 시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시장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를 보시겠습니까? 저라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을 볼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52주 신저가를 세우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가능하지만 단기로는 이런 종목군들을 저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 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규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하고요.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내용만 놓고 본다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업종이나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들과 대다수의 산업군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가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엔터주에 대한 공략 여부를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매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저는 좀 위태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엔터주를 바라봤을 때 위태롭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사실 뭐 엔터주 하면 대비한다는 이슈도 오르기도 하고 뭐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다는 이슈도 오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의 매수 적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좀 주가가 오버행으로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중국 영향도 분명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스캔들 부분들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중요한 맥락은 엔터주들의 좀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엔터주들이 성장성 부분들이 있어서 그 프리미엄을 충분히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주가의 위치까지 와 있는지가 가장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월드투어의 모객 수는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비앨범 부분들의 판매가 좀 저조한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서부권이나 동남아,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앨범 판매 증가가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월드투어에 대한 모객 수가 지금 계속 증가해준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엔터사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전에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여파로 엔터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타겟팅 부분들이 중국에서 조금 배제가 되면서 다른 글로벌 쪽으로 좀 많이 뻗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주가 부분들은 분명히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은 있겠지만 오히려 성장성 부분들만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좀 주가가 계속 빠질 만한 위치적인 구간들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K 문화, K 컨텐츠 부분들은 계속 화랑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 컨텐츠를 필두로 K 식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K 컨텐츠로 인해서 지금은 연결고리식으로 뻗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싸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메이저 기관들,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버블 부분들은 저는 좀 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블은 이미 지금 꺼진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은 좀 주가가 더 빠지는 거에 걱정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금은 충분히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주 지금 타임에서는 매집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은행주가 또 잘 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에서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섹터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 우리 금융지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도 있고요. 또 배당나기를 지나고 나면서 다시 또 신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은행주 좋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PBR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주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금융주라고 부를 수 있는 보험이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이 저 PBR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저는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저 PBR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시장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차와 3년차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은행주를 볼 때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PBR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만 생각을 하는데 수익이 나는 기업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아까 SM 문의를 주셨던 유튜브 채팅창을 잠깐 읽어봤는데 SM이나 이 엔터주들이 카리나의 연예인들의 열애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등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업황 자체가 눈높이를 많이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던 상황에서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얘기 잠깐만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PBR 관련돼서 저는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본에서 관련되어 있는 저 PBR 관련돼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외국인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라든지 일본 증시를 매수를 처음에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일본 증시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고서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주들을 가장 좋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저는 조금이라도 보유해 보신다면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들 중장기적 주가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은행주와 더불어서 증권주도 사실 상승 가도를 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지난해는 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려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이죠. 일단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지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증권주들도 당연히 거래대금들이 증가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긍정적인 좀 주주환원 정책 부분으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증권사들이 밸류 프로그램을 맞물려 가지고 배당 확대 기대감을 계속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배당 확대 기대감을 계속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밸류 프로그램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계속 지속 유효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고 나서 구체적이지가 않았었고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최근에 우려감으로 빠졌던 부분들이지 이걸 지금 모멘텀이 꺼졌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빠르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 증시만 놓고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막 밸류 프로그램이 공개가 됐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드라이빙은 계속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정책 드라이빙이 계속 걸린다고 하게 되면은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PBR로 지금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내내 일단은 상승 기준을 꾸준하게 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증권주들이나 은행주들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PBR 그 범위 레벨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거는 맞지만 PBR로만 오히려 주가를 따져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오른 폭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엔 PBR로만 지금 저 PBR이 테마가 형성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밸류 프로그램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의 주가가 싸다라는 느낌을 계속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좀 취지를 잡고 매매 관점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증권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긍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 확대 부분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좀 쉬고 있는 구간들을 형성해 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매수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여기 많이 쏠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뭐 좋은 뉴스가 꽤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또 시총 10위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자사주 비율이 10%를 넘는다는 소식도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강 업황 회복 기대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선 그래도 캐시카우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 쪽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건 사실상 당장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십 년간 보여줬었던 그런 수익에 대한 안정적인 창출 능력을 우리가 뭐 폄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강 쪽에 대한 메리트도 당연히 있지만 이 자사주 쪽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자사주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소각을 하지 않는다면 주주 환원,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사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추후에 소각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뭐 2차 양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재별로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액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전구체도 움직였고요. 실리콘 음극재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고체 쪽, 전액과 관련돼서 좀 파생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고체 쪽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한농화성 같은 경우가 17% 정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2% 정도나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 SDI가 움직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셀업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양극재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순환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리다가 2차 전지까지 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사실상 철강 쪽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더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 4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네. 5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3시 13분인데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좀 가지고 온 상황이고요. 일단 뭐 자동차에 대한 업황도 물론 지금 견조한 수요는 당연히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뭐 자동차의 업황에 대해서 지금 뭐 가져왔다기보다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PBR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빠지지가 않고 계속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최근 조정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에 다시 한 번 더 좀 주가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좀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기아가 조금 더 좋지 않냐? 뭐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이 조금 더 수익성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물론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만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기아가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더 뭔가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매력적인 부분들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PBR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기아는 1배가 일단은 좀 넘는 수준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오늘 기준으로 0.83배 정도가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기아 대비 지금 밸류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업사이드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기아만큼의 좀 상승 탄력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받쳐줘야겠지만 지금부터는 충분하게 계속해서 저점을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고 일단은 지금 ETF 편입 가능성까지도 지금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충분히 기대감으로 계속 남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지금 우호적인 환율도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견조한 미국 수요가 계속 좀 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완성차 업계들 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말에도 인도 쪽에 대한 IPO까지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주가 상승 기대감은 충분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정책 드라이빙은 계속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 PBR로 지금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충분히 상승 탄력 여부는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보통 이제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 효과 부분들이 일본 완성차 업계들의 수익률만 놓고 보면 됩니다. 밸류 프로그램의 이후에 효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본의 완성차 업계들이 보통 4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는 밸류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감안을 한다고 해서 할인율 50% 정도로 적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현대차의 상방은 충분히 크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 증시 대비했을 때는 현재의 저평가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종가에 충분하게 담아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이제 52주 신고가보다 조금 아래쪽인데 한 28만 원대로 좀 잡았어요. 일단 28만 원대에 매물이 조금 많이 묶여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8만 원을 좀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2만 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8만 원, 손절라인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부장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아까 전에도 공교롭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2차 전지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WCP라고 하는 기업인데 분리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SKIE 테크놀로지라는 기업과 이 WCP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SKIE 테크놀로지가 좀 더 커요. 그런데 이제 많이 크죠. 한 3배 정도 큰데 WCP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시 좀 넘어가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공략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저점대에서 추세대가 돌아서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기업이 바로 엔캠이라는 기업이죠. 전해액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해액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해액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명분으로 엔캠을 비롯해서 전해액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분리막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약 68%에서 67%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이 엔캠 같은 경우, 엔캠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WCP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주가 흐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엔캠과 비슷한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WCP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막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액보다 좀 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비중이 높은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막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액도 올라갔고요. 실리콘 음극재도 올라갔고요. 전구체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셀 업체들까지 움직이면서 WCP도 오늘 6%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뭐 CIS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구체로 많이 엮여 있지만 전극 공정 관련돼서 CIS라든지 PNT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주들도 좀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양극재 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이제 WCP라는 기업을 오늘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로 그냥 가죠. 어차피 대형주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만들어진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가는 좀 넓게 잡아드려서 55,000원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WCP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 라인 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장까지는 좀 뜨겁게 움직였던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장에선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에 이어서 휴젤 역시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되면서 좀 관심이 주목이 됐던 것 같은데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자리 좀 잠깐 쉬어가는 자리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K뷰티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앞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K 컨텐츠가 발화가 되고 나서 그 부분들이 계속 K 문화 쪽으로 많이 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보톡스라든지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맞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불티나게 또 해외 쪽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휴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폭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 보게 되면 지금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휴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보톡스 쪽에 대한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관점들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오히려 휴젤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을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직도 휴젤의 지금 추세만 놓고 봐도 하단 기조로 지금 깨지 않고 계속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일단 5일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 개연성 여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K뷰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그간 조정을 좀 받아왔었던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시금 지금 주가가 바닥을 잡고 반등 기조로 잡아주려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위로 저점 올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지금은 휴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휴젤이 21선을 좀 근처를 깨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휴젤이 어느 정도 선을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 스윙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톡스 관련주와 더불어서 미용 의료기기 쪽 이쪽까지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보톡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우리가 보톡스라고 한다면 미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의 캐파를 봤을 때 치료용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에 대해서 미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미 시장 쪽에 대한 진출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치료 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치료 쪽에 대한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제였나요? 이 의료 AI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 AI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용 같은 경우도 너무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소모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장비가 이제 막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장비가 전부 다 판매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소모품으로 통한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미용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주가가 둔화된 상황에서 한번 살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방향성을 계속해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7%의 강보합세가 나타나면서 2,648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0.95%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62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5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2천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기관은 1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3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오늘까지 1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대내외적인 지금 경제 리스크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재료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는 저 PBR 관련해서 좀 많이 눌림이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었던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정책 드라이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규 매수 공략을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은 좀 충분히 유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인터배터리가 지금 개최가 되고 나서 계속 지금 훈풍이 일단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이 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광풍 사이클까지는 지금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일단 리튬 가격이 다시금 반등 기조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2분기부터는 충분하게 수익성이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증권가의 좀 리포트 부분들에 있어서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미 주가는 먼저 미리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영향들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집중적인
분명히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수익성을 좀 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AI 반도체가 화랑기입니다. 일단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좀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 모멘텀 플레이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언제 꺾일지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려움을 계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지금 두려움을 안고도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형 성장폭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장성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AI 쪽에 대한 보편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AI 반도체가 이어지게 되면 계속 로봇 쪽도 봐야 됩니다. 로봇 쪽 같은 경우도 결국엔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바닥 잡고 계속 좀 움직여주는 양상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인 테마성을 띠고 있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따라잡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을 계기로 충분하게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은 저가 매수 공략을 충분히 해보셔도 되고요. 박스권에서 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대금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매수 관점을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본부장 얘기는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차익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면 살짝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비차익 매도가 뭐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밀리더라도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고객 예탁금 자체는 좀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IPO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는 자금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우상향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는 뭐 항상 해야 되는 거니까 시장 자체는 우상향한다라는 기조를 좀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순환매에 엮여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순환매 관점을 엮여서 오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겠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발을 집어넣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더라도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빨간불을 켰지만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24%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전기 갓섭입니다. 1.8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 1.33%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방송 서비스 업종의 약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3.13%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통신 방송 서비스로 2.73%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2.27%의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방산주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산주들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은 좀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종목들도 무더기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방산이 계속해서 저는 수출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예전부터 높았다라고는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출입 은행법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주가가 상방이 좀 막혀 있었던 부분들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계속 긍정적인 이슈들이 쏟아진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아직도 지금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무기 수출 부분들은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준비하고 있는 심사업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방산 기업들이 지금 신사업을 하게 되면 우주항공 쪽에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엮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그 수습 부분들이 있어서 뒷심을 계속 좀 넣어줄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결국 이제 우주라든지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좀 풍부한 산업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메리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수치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이제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단 부분들, 실적 부분들이 충분히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최근에 방산주들이 계속 좀 끌어내렸던 악재 부분들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 업사이드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전쟁 부분들이 계속 심화가 되고 지금 종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각국에서도 방산비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준봉 잡아주고 좀 많이 밀렸는데 오히려 기준봉의 시가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당시에 거래대금들이 축소가 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연출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오른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한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좀 저가 매수를 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포트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들 포트폴리오 내에서 하나는 가지고 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본부장님께서는 방산주 내에서 어떻게 전략 짜가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산주 방금 전에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납기를 맞추는 기술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죠.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납기를 다른 나라 방산업체들보다 훨씬 더 잘 맞춘다라고 하죠.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전 세계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 역시나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도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을 뚫거나 근처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기업 중에서 이제 많이 엮이진 않는데 풍산이란 기업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나왔네요. 풍산은 그러면 제외를 하고요. 풍산이란 기업은 오늘 좀 많이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이건 좀 제외를 하고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지만 이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점과는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로도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내에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밸류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이야기 전해져 왔고요. 그리고 오늘 기업 밸류 자문단도 구성이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밸류업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언급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결국에는 모멘텀은 좀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강한 정부 정책 드라이브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낮은 주주환원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재료에 대한 소멸 가능성 여부까지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조성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 부분들의 드라이빙이 계속 걸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멘텀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3월에 주주총회 시즌 그리고 6월 같은 경우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한 부분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4월엔 또 총선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정부 정책이 연달아 나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빠지게 되면은 코스닥 쪽에 대한 수급이 저 PBR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주고 있고요. 저 PBR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빠지게 되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기업 재료가 나와 있는 기업들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을 해주고 있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코스피 쪽에서는 저 PBR 관련한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재료로 인해서 독주 랠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밸류업 모멘텀 자체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미 매를 한번 맞았었잖아요. 일본 쪽에서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이후에 그 전부터 이미 의구심 때문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데 오히려 일본 증시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국내에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조선 이야기가 맨 처음 나왔을 때 당시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일본처럼 우호적인 증시 흐름 환경이 국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죠. 지금도 이제 자문단을 구성한다라는 이야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 PBR 관련해서 좀 급등력을 보여줬다가 한동안 좀 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 관점을 좀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모든 섹터 내에서 저 PBR이 엮여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같은 산업군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현금 자산성이 충분히 보유가 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해야지 단순히 그냥 지금 저 PBR이 엮여 있다고 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지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정말 높은 기업들은 충분히 매수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WCP입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가지고 오셨고요. 소재주 내에서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5,000원, 손절 라인 45,0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현대차입니다. 완성차 섹터 내에서 가지고 오셨고요.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이 유효합니다. 목표 주가 28만 원, 손절 라인 22만 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